먹다 남은 반찬에 다 식어버린 국으로 저녁 먹으라며 내놓은 장모님. 그걸 보고 아내가 이걸 누구 먹으라고 주는 거냐며 화를 내자. 먹기 싫으면 관둬라. 순돌이나 줘야겠구나. 순돌이는 처가댁 마당에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걔한테 줄 밥을 사위인 저에게 준 장모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와이프와 저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한때 게임에 푹 빠져서 매일 PC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때가 있었는데 제 와이프도 저처럼 매일 거길 왔었거든요. 자주 보다 보니까 인사도 하게 되고 또 같은 게임을 하고 있어서 팀전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죠. 매번 비슷한 옷차림의 모자 하나 꾹 눌러 쓰고 다니는 저와는 달리 그녀가 입고 다니는 옷이 제법 비싸 보였어요. 가방도 작지만 명품만 들고 다니고 딱 봐도 제 주위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이 답답해서 피해 나오는 거라는 그녀. 집에 돈도 많아 보이고 아쉬운 것도 없어 보이는 그녀에게서 왠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졌지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녀가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얼굴 보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조금씩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밤에 아르바이트나 하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어요. 나이 27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녀는 저에게 무슨 비전이 있다고 사귀어 준 건지 지금 돌이켜보면 참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었어요. 오빠, 아빠가 나 용돈 주셨는데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용돈? 그럼 아껴서 써 자꾸 나한테 뭐 사주려고 하지 말고. 뭐 어때 나는 오빠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너무 좋은데? 우리 배 터지게 먹자. 가자. 제가 쓸 돈이 그리 넉넉하지도 그렇다고 저희 집이 용돈을 챙겨줄 만큼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수시로 밥도 사고 옷도 사주고 저희 데이트 비용을 서슴없이 썼죠. 처음엔 그런 그녀가 고마웠는데 몇 달이 지나자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린아, 나 취직하려고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뭐? 진짜? 우와, 오빠 잘했어. 사실 저는 많이 비뚤어진 놈이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부모님께 받는 것들을 자꾸 저와 비교하며 상실감을 느꼈고 취업 준비를 해봤지만 자꾸 면접에서 떨어져 자존감이 바닥을 찍었었거든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다 놔버리고 PC방을 전전하며 지내던 때에 그녀를 만났기 때문에 사귀기 시작했을 때에도 취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저를 바꾸어 놓은 건 그녀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었고 아낌없이 저에게 주었기에 저도 그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죠. 그녀 덕분에 제가 정신 차린 거죠. 한동안 멈추었던 저의 구직 활동은 다시 시작되었고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줬고 저는 그런 그녀가 너무 고마웠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살려는 저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다 큰 자식이 넋 놓고 있는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저희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오게 해준 건 모두 그녀 덕분이었죠. 언제 혜린이 집에 오라고 해라. 저녁 해먹이게 우리 착한 혜린이 덕분에 경철이 네가 정신 차렸으니 은인이 따로 없다. 알았지? 네. 엄마. 사귀고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저희 집에 왕래를 했기에 어머니는 그녀의 됨됨이를 잘 보고 계셨어요. 분명 하고 다니는 모습은 있는 집 자식인데 말하는 거나 행동 거지가 참하다고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엄마보다 더 하셨고요. 저와 짝지으면 참 좋겠다고 종종 말씀하셨지만 그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앞에서 내색은 안 하셨지요. 그렇게 그녀와 3년을 사귀었습니다. 그 사이 그녀도 취직을 했고 예전처럼 하루 종일 같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저희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죠. 저도 어느 정도 돈도 좀 모으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 승진도 하고요. 여느 대단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인정을 받으니 자신감도 생기고 열심히만 하면 처자식 밥은 안 굶기겠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었거든요. 쑥스럽지만 반지를 하나 사서 꽃다발을 건네며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하여간 멋없다니까. 내 친구들은 호텔 빌려서 이벤트도 하고 어디 여행 가서 그렇게 청혼하던데. 하여간 촌스럽다니까. 눈물을 흘리며 투정 부리듯 제 청혼을 받아주는 그녀.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앞으로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결국 저는 그 다짐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 그간 그녀가 저희 집에 자주 올 동안 저는 한 번도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안 간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오빠, 오늘 너무 멋지다. 정말? 너희 부모님도 잘 봐주셔야 할 텐데. 아, 긴장된다. 원래 멋진 사람인데 뭘 걱정이야.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러실까? 아, 너무 긴장돼. 처음이라 더 그런 것 같다. 응, 근데 오빠, 엄마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시거든. 속은 여리신데 말만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오빠 놀라지 마. 알았지?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는 그녀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지더군요. 그동안 부모님 얘기를 거의 하지 않던 그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었는데 편치 않은 그녀의 표정에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 마. 오빠가 너희 부모님께 잘할게. 알았지? 억지로 웃어주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내가 잘하면 분명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어요. 그래, 우리 혜린이 보다 3살 많다고? 네, 어머니. 올해 30입니다. 혜린이한테 들으니 직장도 그냥 중소기업이라며? 아, 네. 올해 3년 차인데 얼마 전에 승진했습니다. 그깟 중소기업. 월급 얼마 된다고. 엄마, 장모님은 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시자마자 마치 취조하시듯 저희 집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집안은 뭐 하시냐? 아버님은 뭐 하시냐? 집안에 재산은 있느냐 같은 질문들은 점점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들어보니 결혼할 때 집이나 해올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 혜린이 데려가서 고생만 할 것 뻔하고 100번 생각해도 결혼을 허락할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엄마, 말 그렇게 하지 마요. 넌 조용히 해 이거사. 순진한 애 데려다가 꼬셔놓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옳다구나 하고 허락할 줄 알았나 본데 이런 조건으론 우리 혜린이 못 데려가. 그리 알고 이만 가봐요. 쏘아붙이듯 몰아치는 장모님의 얘기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결혼이란 게 장사도 아니고 사람을 갖고 물물교환하는 것 마냥 너무 현실적인 얘기만 하시니 제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도무지 장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혜린이 사랑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 내 이날 이때껏 살면서 그 사랑이 나 밥 먹여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결혼은 현실이야. 어린애들 감정놀이 가지고 덜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좋다잖아. 내가 한다잖아. 내 결혼인데 엄마가 왜 그래? 너 조용히 못해? 오빠 가자. 그까짓 결혼 허락 안 해주면 내가 그냥 하면 돼.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내 의사대로 할 권리 있어. 그녀는 장모님께 큰 소리를 치며 저를 밖으로 끌었습니다. 장모님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밖으로 나와 그녀를 달래주었어요. 며칠 전에 그녀를 울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저 때문에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부모님 안 계셔도 상관없다면서 그냥 우리끼리 하자는 그녀를 달래고 달래서 다시 집으로 들여보내고 저는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집안 차이가 나겠다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녀의 집을 가보니 그 차이가 크게 났고 장모님도 사위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을 테니 저에게 실망한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20살 철없는 나이도 아니고
사람 사이 이해관계에 대해 제가 왜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가지만 저도 적잖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왠지 모르게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아주 잠깐이지만 그녀를 포기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잘 아는 듯 그녀는 전화로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단호하게 알려왔어요. 그러니 포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저에게 왔을까요? 저는 진짜 운이 좋은 남자 같았습니다. 그녀가 장인 장모님을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이 지나 기쁜 소식이 왔어요. 오빠, 나 결혼 허락받았어.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정말? 진짜야? 허락하신대? 그럼 우리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신다니까? 우리 상견례부터 빨리 하자. 나 결혼 빨리 하고 싶어.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소리에 혹시나 마음이 변하실까 상견례 날짜를 바로 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소리에 두 손 두 발 들고 반겨하셨죠. 예비 사돈 첫 대면하는 자리인데 잘 보이셔야 된다며 장롱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서 치장하시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나름 준비를 하고 나선 자리. 저는 예상했었어요. 일전에 한번 겪었으니까요. 역시나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 자리를 끝내고 나오시면서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결혼이란 게 집안과 집안이 합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요새는 간소하게 한다고 하지만 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혜린이 집 하나 없이 시집 안 보냅니다. 그쪽에서 집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 넣을게요. 아, 그리고 나중에 아이도 낳아야 하니 평수가 좀 넓은 게 좋을 듯해요. 당연히 신혼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어요. 제 상황에 맞게 우선 전세로 시작했다가 차차 집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하지만 처가 쪽에서는 처음부터 자가로 30평 이상 아파트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집부터 한번 알아보자구나. 적금 넣은 거랑 우리 집 담보로 대출 좀 내고. 엄마, 아버지 사시는 집을 왜 담보 잡아요? 우리 수중에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니? 결혼식 올리는 자금도 필요하고. 당장은 이렇게 하고 차차 돈 벌어서 정리하면 되지. 싫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요. 제 살 집 구하겠다고 본가를 담보로 대출을 낸다니. 저는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녀와 결혼은 정말 간절했지만 그러기는 정말 싫었어요. 모두 제가 무능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요구하는 장모님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결국 오래된 아파트이긴 했지만 처가에서 요구한 대로 30평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네. 본가를 담보로 대출을 결국 해버렸지요. 하지만 집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단이며 신혼여행이며 장모님은 일일이 간섭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장모님의 말투에 은근히 저를 무시하시는 감정이 깔려 있었고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했지요. 그녀는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녀도 집안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그냥 결혼식만 끝내자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렇게 저희는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마음고생이 컸던지라 결혼식을 끝내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하던지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신혼여행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 게임은 신혼여행을 마치고부터였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음으로 처가에 가는 날. 아내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처가 식구들 선물을 챙겨서 기분 좋게 갔는데 여전히 장모님이 절 대하는 모습엔 냉기가 철철 흘렀습니다. 아내는 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언니는 몇 해 전에 먼저 결혼을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에게 손이 동서가 한 분 계셨는데 형님은 직업이 내과 의사였어요. 그래, 신혼여행은 즐거웠어? 네. 형님, 덕분에 결혼식도 잘하고 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저녁 식탁 앞에서 형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장모님이 갈비찜을 내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큰 사위. 배고프지? 우리 닥터 갈비찜 했는데 많이 들어요.
갈비찜 그릇을 형님 밥그릇 앞에 두시며 건네는 말씀엔 그야말로 애정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저한테 하시는 것과 너무 달라서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곧이어 아내가 형님보단 작은 그릇에 갈비찜을 덜어와 제 앞에 놓아줬어요. 그 모습을 보시던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셨죠. 그렇게 손윗동서와 대놓고 차별하시는 저녁상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분명 막 결혼한 부부는 저인데 저녁상을 물리고 다과를 들면서도 대화의 주인공은 형님네 두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보아도 저나 제 처는 뒷전이었죠. 이런 상황은 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내는 이미 익숙한 듯 그들의 대화엔 낄 생각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두 딸을 대하는 장모님의 행동엔 그만큼 온도차가 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처가에 가는 날이니 하룻밤이라도 자고 와야 했지만 저희는 그날 밤이 늦기 전에 처가를 나섰어요. 간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고 저희의 새 출발을 말이나마 축하해줬지만 깊은 애정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인사말이었어요. 그저 저녁 한 끼 같이 하고 가는 이웃 마냥 그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집에 돌아와 아내와 단둘이 있게 되니 마음도 편하고 결혼한 게 실감도 나면서 심장 부근이 간질간질한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차피 처가야 일 있을 때에만 가면 되니까 그런 불편함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결혼은 했지만 당분간은 맞벌이를 하기로 했기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본가에 저희 어머니는 직장 다니면서 밥 해먹기 힘들다고 늘 반찬을 해다 주셨어요. 둘 다 출근하고 나면 집엔 아무도 없는데도 집에 드나들면 괜히 불편하다시며 일부러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셨죠. 아내는 저희 집에 시집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맞이한 것 같다고.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는 건 처음인 것 같다며 자신도 시부모님께 잘하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얘기했죠.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불협화음이 나는 집도 많던데 이렇게 궁합이 좋으니 제가 장가를 참 잘 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저는 정리해고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다시 또 취업하면 된다고 저를 위로했지만 정말 집안의 가장으로서 면목이 서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장모님께서는 결혼하고도 맞벌이를 하는 아내를 보며 쯧쯧쯧 시집 한번 잘못 가서 네가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네 언니 좀 봐라. 시집 잘 가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얼마나 잘 사니? 라고 늘 입을 대셨던 터라. 제가 회사에서 잘린 것을 알게 되면 정말이지 난리가 날 것 같더군요.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마땅한 자리는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면접을 본 곳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대학 졸업에 취업한 지 2년도 안 되어 회사에서 잘렸으니 나이도 경력도 모든 것이 어중간한 저를 써주는 곳은 없었어요. 한 달이나 실직인 상태가 지속되었고 행여나 제가 기가 죽을까봐 아내는 더더욱 저를 챙겨주었어요. 아내는 언제나 긍정적이었고 씩씩했어요. 저와는 정반대의 성향인 사람이었죠. 아마도 부유하게 자란 터라 그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구인 광고를 보며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있는 그 와중에 아는 형님이 택배업을 하시는데 저에게 택배 일을 하라고 권하였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했기에 생전에 생각지도 못한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트럭을 사서 겨우 시작한 일.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너무 힘들었고 며칠을 몸살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일에 유도리도 없었고 힘으로만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군요. 시간 조절도 잘 안 되어서 밤 늦게까지 배송을 하는 일들도 생기고 택배 물건을 잘못 갖다 주는 실수도 생겼어요.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겨우 일에 적응을 해갈 때즈음 한 고급 아파트에 택배 배송이 있어서 갔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처형.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처형이었어요. 택배 옷을 입고 있는 제 모습에 많이 놀랐는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부가 왜 택배를? 그렇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니 회사는 어쩌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참에 전향했어요. 하. 최대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햇빛에 그을려서 새까맣게 탄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있었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군요. 그때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처형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이 집에 찾아오셔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뭐? 택배? 아니, 누구 고생시키려고 이래? 면목 없습니다. 장모님, 아니 내가 겨우 택배잡이라는 사위 보려고 이 결혼시킨 줄 알아? 우리 혜린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게 자네가 말한 행복인가? 장모님은 소리소리 지르셨고 저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래? 택배 일이 뭐가 어때서?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해. 아이고 이거 사.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디 살아봐라. 돈 없이 행복이 되는지. 아이고 불쌍한 것. 장모님은 아내의 등짝을 때리셨고 아내는 그런 장모님께 집에 가라며 등 떠밀러 내보냈죠. 오빠, 괜찮아? 미안해, 우리 엄마도 속상해서 그러신 거야.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내가 미안해, 오빠. 아내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건데. 좀만 참아줘. 자리 잡히면 직장 생활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오빠, 난 돈 필요 없어. 오빠만 있으면 돼. 오빠는 나한테 최고의 사람이야. 알지? 고마워. 아내는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마웠고, 아내를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고 싶었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결혼하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맘 같아선 양가에 용돈도 많이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싶었지만, 집 대출금이며 본가 대출금도 마련해야 했기에 주머니 사정이 너무 빠듯했어요. 택배 일을 시작할 때 차를 사느라 여유 자금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버이날인데 봉투가 너무 약한가. 됐어. 그만큼 넣었으면 됐지 뭐. 형편대로 하면 돼 오빠. 신경 쓰지 마요. 아, 장모님이 서운하실까봐. 엄마 기대에 맞추려면 끝도 없어. 어차피 넉넉하게 사시는데 마음만 전하면 되지. 부담 갖지 마 오빠. 장모님이 서운하실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준비한 대로 챙겨서 처가에 갔습니다. 장모님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오게. 장모님의 쌀쌀한 말투에 긴장이 자동으로 되었죠. 어버이날이라 용돈 좀 챙겼습니다. 아직 저희가 자리를 못 잡아서 약소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뭘? 봉투까지 챙겼어. 그냥 와도 되는데? 장모님은 뭘 이런 걸 챙겼냐며 관심 없으신 척 하시다가 봉투를 슬쩍 열어보시더니 이보게. 주서방. 이걸 용돈이라고 넣었나? 이걸로 도대체 뭘 사란 말인가? 아, 돈이 적어서 마음 상하셨어요. 우리 김 닥터는 이번에 명품백 하나 사줬어. 내 드레스룸의 명품백 절반은 우리 큰사위가 사줬다고. 그 정도는 못할지언정 비슷하게 흉내는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엄마, 형부는 형부고 우리는 우리지. 왜 비교하고 그래요? 으이그 속 터져.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대학까지 공부시켜주고 그런 줄 알아. 엄마, 속이 상한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화를 내는 아내를 보니 참, 제가 많이 못났더군요.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엔 더 좋은 걸로 준비하겠다고 마음 푸시라고 했죠. 장모님도 진정하시곤 저녁이나 먹자고 주방으로 가셨어요. 아내를 진정시키고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역정을 내셨지만 그래도 저녁은 먹이고 싶으셨는지 이것저것 식탁에 내오시더라고요. 나는 저녁 생각이 없네. 어서들 들어. 하시곤 거실로 나가셨지요. 아내와 식사를 하려고 수저를 드는 순간 반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가 먹다 남긴 반찬들이었어요. 국도 다 식어 있었는데 그나마 밥은 새로 한 것이었죠. 반찬을 보다 놀란 아내가 엄마를 불렀죠. 이 반찬 뭐야? 누가 먹다 남긴 거 우리 오빠 먹으라는 거야? 요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난리인 거 몰라?
식당에 가도 잔반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적혀 있어. 아까 김닥터 먹던 건데 깨끗하게 먹었으니 걱정 말고 먹게. 우리 김닥터가 얼마나 깔끔한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 정도면 밥 한 공기 거뜬히 먹을 수 있을 걸세.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엄마 진짜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우리 순돌이나 갖다 줘야지. 순돌이는 처가댁 마당에서 키우는 개 이름이었습니다. 개가 먹을 밥을 저에게 준 거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군요.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악물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마음보다 더했겠지요. 다시는 여기 안 와. 우리 없는 자식 쳐. 2번 다시 내가 친정 오나 봐. 오빠 가자. 혜린아, 오빠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일어나.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아, 아니 저것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아내의 태도에 장모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고, 내가 엄마한테 배운 게 뭐가 있겠어?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는데? 대우할 게 있어야 대우를 하지? 큰 사위 밥만 닮았어도 내가 이러겠어? 비교 안 되게 생겼어? 어버이날이라고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서도 손 뗄 거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했더구나. 뭐? 제주도? 우리 빼놓고 말도 없이 가족들끼리 여행 다녀온 거야? 순간 장모님은 당황해 하셨지만, 그래. 너희가 뭐 여행 갈 돈이라도 있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저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처가 식구들끼리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는 돈 없어서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제주도 갔다가 온 거야? 언니도 엄마도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거야? 무시는 누가 무시를 했다고 그러니? 너네 힘든 거 뻔히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니? 막말로 비행기 티켓 끊을 돈이나 있어. 일은 뺄 수나 있고. 참나. 언제부터 엄마가 우리 생각을 그렇게 했대? 무개념 장모 앞에 아내도 더 이상 말이 좋게 나가지 않았어요. 이런 푸대접을 받으니 정말 두고 보자 오기가 생기더군요.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처가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난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닌데 이런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장모의 태도도, 정말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그 길로 우리 부부는 처가 댁과 인연을 끊었어요. 아내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부모 없는 셈 치면 된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고 이런 처지에 제 모습이 부끄럽기만 했어요. 부잣집 막내딸이 못난 저를 만나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스러웠죠. 혜린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대접받는 건 몰라도 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하지. 우리 엄마지만 정말 싫어.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인연을 끊겠어. 오빠, 난 오빠와의 가정이 더 중요해. 더 이상 오빠가 이런 대접받고 사는 거 나 못 봐. 아니 안 봐. 아내는 그 말을 하면서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했는지 소리내어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안아주며 저도 울었죠. 그렇게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질이도 가난했던 못난 그날, 그리고 처가 댁에서 받은 그 수모를.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님 말대로 웬만한 직장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금액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안 쓰고 안 먹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로부터 5년 뒤 저와 아내는 각자 일을 그만두고 유명 프랜차이징 식당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체인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갑자기 본점 사장님이 건강이 악화되어 저희는 체인점이 아닌 너무 좋은 조건으로 본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너무나 잘 되었고 시그니처 메뉴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오픈도 하기 전에 줄을 설 정도였고 재료가 소진되어 일찍 문을 닫는 날도 생겼죠. 그렇게 직원들을 쓰고
체인점도 한두 개씩 늘려가며 내다 보니 저희는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러다 떼부자 되겠다. 다 너 덕분이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무슨 고생을 해난 우리 오빠 믿었어. 정말 고마워. 나 믿어줘서. 내가 고마워, 오빠. 정말이지. 아내는 저의 환경에 상관없이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돈을 벌게 된 것도 그만큼 오랜 시간 고생한 아내가 제 옆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집 대출금도 다 갚고 결혼할 때 본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다 갚았습니다. 집도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고 좋은 차도 샀죠. 그 사이 토끼 같은 자식도 둘 낳았습니다. 첫째 때는 돈이 없어서 산후조리원에도 못 보내주어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미안했었죠. 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직도 날이 추워지면 손목이 시린 아내를 보며 그때 생각에 저는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둘째 때는 첫째 때 못해준 것을 2배로 해주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출산 마사지도 원 없이 끊어주고 오로지 아내를 위해 제 시간도 썼죠. 저희는 너무 행복했고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이 항상 허전했습니다. 처가 댁과 인연을 끊은 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가족인데, 부모인데, 아내 마음이 좋기만은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처가 댁에 한번 찾아가자. 응? 됐어. 무슨 처가 댁? 우리도 이제 자식도 낳고 살다 보니 부모 마음 조금은 이해하잖아. 다 우리 걱정해서 하신 말씀들이었고 이제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이런 모습 보여드려야지. 오빠 괜찮겠어? 그럼 괜찮지. 다 지난 일이야. 고마워, 오빠. 아내는 저에게 미안해서 말은 못했지만 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애 둘 낳을 때도 친정 한번 못 가보고 몸조리했던 아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도 내가 자식을 낳아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처가 댁과 인연을 끊은 지 5년 만에 저희는 애들 둘을 데리고 처가 댁으로 갔습니다. 손님들이 왔는지 대문에서부터 시끌벅적하더군요. 그러나 그 손님들은 다름 아닌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을 나가자 그제서야 장모님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저희를 쳐다보셨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장모님은 5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의사로 유명세를 떨치던 형님이 1년 전에 의료사고를 냈고 한 건이 아니라 그동안 쉬쉬하며 개인적으로 합의했던 의료사고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리수술을 한 정황까지 다 밝혀지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피해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걸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여기저기 대출을 당겨서 합의를 했으나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채빚까지 쓰게 되었고 처형은 장모에게 울며불며 부탁해서 처가 댁을 담보로까지 사채 빚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다 갚지 못하고 빚이 터져버렸고 형님은 그날부로 잠적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나가던 형님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장인어른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그동안 많이 늙으셨고 살도 빠지셔서 정말 피골이 상접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왔어? 이렇게 망한 집 보니 속이 후련하니?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자식들 하나같이 다 필요 없어. 다 늙어서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장모님은 소리내어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제 뒤로 숨었고 그때서야 정신이 드셨는지 장모님은 애들이 이렇게나 컸어? 라고 하셨어요. 아내가 아이들은 낳을 때마다 그래도 처형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으셨다고 해요. 찾아가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살지도 못하는 자식 얼굴 보면 더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처형을 통해서 출산 미역만 사다 주고 가셨다고 해요. 저는 5년간 저희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드리며 손자, 손녀도 인사시켰어요. 장모님은 너무 놀라시며 제 얼굴을 차마 잘 못 보시더군요.
아내는 장모님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예전 일은 정말 미안하다며 사죄하셨죠. 돈이 다가 아닌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네. 미안하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신 장모님. 어쩐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오기받고 두고 보자며 이를 갈게 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그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용서를 구하셨어요. 저희는 장모님을 용서하기로 했고 급한 대로 처가 댁을 담보로 잡은 사채의 빚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장모님은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연신 저의 손을 붙잡고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한 번씩 제가 여전히 가난한 사위로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도 저한테 용서를 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내에게는 다시 부모님이 생겼고 저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가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처가 댁이 생긴 거죠. 그것에 감사하며 지난 날들은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가끔씩 순돌이를 보면 옛날이 생각이 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그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악독했던 장모님 덕분에 이 악물고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으니 그것으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세상살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당신을 돕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절대로 희망 버리지 마시고 저처럼 이 악물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행운이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